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방송 같이 진행 두 분 패널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사단법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광노현 전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예,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마 했는데 결국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했네요. 네. 예. 이었고 지명을 해버렸네요. 예.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의 이제 쌍끌이 악재라고 얘기를 했었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다가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명품 쇼핑. 예, 명품 이 쇼핑까지 겹쳐가지고 지지율이 사실상 뭐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 이동관을 좀 지명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봤는데 결국 대안은 이동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민들레 김호경 에디터도 이동관 또다시 방송 장악 흑역사를 쓰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김호경 에디터가 얘기했던 대로 뭐 방송 장악 시즌 2를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마 이동관 지명자가 기자들하고의 이제 일문일답에서 일문일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 일체 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간 모양인데 일성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뭐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그냥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거의 노골화한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은 가짜 언론으로, 비판적인 뉴스는 가짜 뉴스로 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저는 봤는데요. 네. 이동관 씨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자기 내정 지명된 것을 발표하는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저 자리가 지금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필사적인 반대를 생각을 하면은 저 여유에서 앞으로의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네. 그려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동관 씨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말로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거는 반적격이에요. 반적격. 오늘 이제 이동관 씨의 지명에 대해서 언론단체들이 전부 다 거의 모두 반대하는 기자회견 또 성명서를 긴급하게 내놨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라. 저는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필요하다. 우리 방통위 직원들에게는 매우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런 생각합니다. 방통위 사망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방통위가 이대로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만큼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제위원회로 앞으로 그런 역할을 맡을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참 끔찍하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이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강진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론의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있죠. 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반전시키는 계기, 이걸 다시 활로를 찾는 것은 방송 장악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작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50%의 방송 장악을 했던 것을 이제는 99% 장악을 하겠다. 이것의 어떤 결사적인 의지를 강행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제 더욱이 이게 이동관 그러면 이동관 아들 학폭 이게 그렇죠.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은행장이었죠. 이 사람한테 전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적히지 않도록 있는 수를 다 쓴 거 아닙니까? 정신순이었던가요? 그 검사 이름이? 그 사람 또 인권보호관이었어요. 대검에. 그거 자기 아들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해서 뭐
과학적인 기술을 총동원해서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 그 이동관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희초등학교 그 교권 심해 문제가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비탄과 애도를 금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배째라죠, 이 정도면. 다시 학폭 사건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텐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방송 장악에 대한 노골적 의지를 드러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동관 지명자의 웃음이 갖는 의미는 이제 지금 방금 우리 교육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희초등학교 사건으로 사실 이동관 지명은 물고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아마 이게 뭐 다 된 밥에 이게 뭐 콧받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뚝심 있게 자신을 방통 장악의 총사령탑에 앉힌 걸 보고 이제 본인이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권력의 유지, 장악과 유지를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은 나 몰라라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역설적인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상식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사실 최악의 인사일수록 오히려 가장 최선의 인사, 최적격이 돼버리고 있는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런 뭐 약점, 많은 어떤 뭐랄까요, 많은 흠들, 이것이 오히려 어떤 돌격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입니다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하겠죠. 네. 그리고 그냥 MB 정권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 MB 정권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동관 같은 인물도 그렇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이도 다시 쓰고 있고 굉장히 리스트가 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방통위가 그 5명의 상임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걸 이제 여야 간 이 비율을 강제로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결국 강제로 찍어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몫의 그 최민희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그 지명을 지금 미루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몫의 이제 2명의 상임위원을 벌석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방통위 위원이 지금 3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명 중에 2대1 구조가 좀 돼버렸어요. 국힘당 쪽이 2, 그 다음에 민주당 쪽 1명 이렇게 2대1 구조 속에서 지금 벌써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였고 조만간에는 아마 또 KBS 이사장을 찍어내는 이 안을 방통위에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오는 거죠. 사실상 뭐 우리 이제 방송에 대해서는 뭐 선전포고나 이제 다름없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국회에서 지명하도록 추천하도록 돼 있는 이제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럴 것이고 뭐 감사원이라든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건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지금 몇 달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그냥 공공연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네. 이걸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네.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이가 이런 거 앞에 총대를 매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따끔하게 나무랄 수 있어야죠. 지금 국회의 그렇습니다. 권위를 뭘로 보냐. 법에 따라서 국회가 공식 절차를 밟아서 국회 의결로 임명한 사람을 지명한 사람을 임명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이동관이 오늘 지명 일성으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실 자유민주주의 파괴는 뭐 말 그대로 이동관 스스로가 가장 상징이 아닌가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양산도 지금 보면은 뭐 바이든 날리면에다가 왕자는 저 동네 할머니가 와서 써주고 갔다는 도 이게 다 가짜 뉴스 연속이잖아요. 누가 그 큰일 났네. 지금 뜨거 하겠는데요. 네. 용산이 이동관 말에.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방송 자강을 노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관점이 있는 뉴스, 우리 민들레, 시민들의 후원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 민들레와 함께하는 지난 한 주간 이제 현안들, 특히 이제 오늘은 우리 곽 교육감님 이제 모시고 그 서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한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이제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민들레가 새롭게 이번에 경제 에디터를 영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박원 에디터인데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민들레의 편집국에 15명 체제가 이제 일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15명. 바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한 우리 장박원 에디터는 지금 기존의 경제지의 논설위원을 그만두고 민들레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며칠 전에 민들레에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 민들레에는 이제 경제 에디터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경제 분야가 아주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민들레에서 이런 기업과 관련한 경제 현장과 관련한 이런 그 기사들도 좀 더 실리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독자들의 요청이었어요. 그것이 좀 제일 많이 미흡했는데 우리 장박원 에디터의 합류로 앞으로 경제 현장, 특히 이제 기업, 대기업 지금 사실 우리 언론에서 가장 성역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에 으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아마 대기업일 거예요.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런 점에서 민들레에서는 이런 대기업에 대한 비판, 감시. 하지만 또 우리가 뭐 전적으로 대기업이 한편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의 삶의 현장이죠, 일터이죠.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이런 대기업의 이런 질서 또 그런 그 대기업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민들레의 그런 뉴스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실업급여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상당한 어떤 비하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80% 하한액을 조정 또는 이제 폐지. 지금 아마 실업급여가 이제 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80%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요걸 이제 기준선을 더 낮추겠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수급 기간도 아마 줄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수급 기간이 아마 180일로 돼 있을 텐데 그걸 줄이겠다. 특히 이렇게 이제 그 경기가 그 어렵고 할 때는 특히 이렇게 실직자를 비롯한 이렇게 우리 이 빈곤 층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지난 대선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 전국민 실업급여,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들 반대가 없었어요. 이거 고용보험 그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자 전 국민으로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논의하고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실업급여 최장은 9개월이네요. 210일. 210일인가요? 210일.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장박원 에디터가 아주 날카롭게 그 실제 지금 현실 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침인가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또 하나가 대기업을 대표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재벌들이죠. 재벌들의 일종의 그 이익 대변 기구이죠. 정경련. 지금 정경련에 지금 4대 그룹이 빠져 있죠.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대기업 재벌들 빠졌는데 다시 슬그머니 그 한경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4대 그룹이 다시 이제 들어오는 다시 복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예전에 한번 정경유착이 다시 한번 노골화되는 뭐 정경유착만이 아니고 철저하게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기구로서의 정경련의 부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경련의 개혁판일 겁니다. 개혁판. 그게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장박원 에디터가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이 그 인지도를 얻고 그걸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 시계를 다 그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죠. 네. 결국 뭐 K재단, 미르재단인 걸 통해서 이 재벌들의 이제 그 뇌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뿌리 뽑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재계 스스로 정경련 이제 해체 그리고 그 4대 그룹이 이제 거기서 정경련에서 빠져나온 건데 결국 다시 이제 그 이전으로 다 되돌리자는 거죠. 예. 일단 4대 그룹이 복귀하면 금반원에 걸리는 거죠. 본인들이 탈퇴한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네. 그러니까 실질은 4대 그룹이니까 그렇죠. 4대 그룹이 참여하는 주축이 된 경제단체는 안 된다는 게 그 당시에 판결에 의한 사회적 합의였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까? 네, 사회적 합의는 뭐 별로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면 뭐 이동관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지도 않지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중점 다뤄보고자 했었던 이 교육 현장의 문제인데요. 예. 서희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이 안타까운 이 죽음은 지금 우리 골병이 들대로 든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 같은데 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둘러싸고 또 조중동을 비롯한 또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이 사태의 본질을 좀 왜곡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지금 이 서희초등학교 사태 이후에 조중동에서 물고 뜯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인권조례.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예. 뭐 어떻습니까, 두 분은? 예, 이제 일단 우리 전지훈 편집위원이 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 부당한 공격의 문제점도 좀 지적한 것 같죠. 네. 예. 항상 이제 문제가 어떤 발생하면은 이것을 굉장히 지극히 표피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이번에 누가 그랬죠. 정복 주사파에 의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 예를 든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였잖아요. 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한 정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식의 발언, 너무나 기가 막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이제 학생인권조례인데,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권이 추락을 하면서 이제 이런 서희초등학교 사태 같은 발생했다 이제 이런 논리겠죠. 네, 그러니까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어느 제로섬으로 보는 거죠. 제로섬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항상 늘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간질시키고 또 이른바 이제 마녀 사냥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뭐 학생 인권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이런 어떤 인권적인 규범을 추진했던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자기들과는 반대되는 반대편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의 명분으로 지금 삼는 것이죠. 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조중동이 어떤 식으로 이 학생 인권 조례에 이 서희초등학교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공격과 비판하면서 든 며칠 전에 일면의 머리 기사였어요. 여기 미국에서 학생 권리장전을 하는 예를 들면서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는 뭐 그럴 것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많은 거를 무시하고 보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 한국의 교육계에서의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정한 인권은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인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권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의 이번에 교사의 죽음을 놓고 학생인권 조례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보도였죠. 네. 그래서 미국의 학생 권리 장전에는 첫 줄부터 교직원 존중이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마치 이제 한국의 학생 인권 조례는 이제 그 교직원 존중에 마치 배치되는 그런 조례인 것처럼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학생인권 조례가 나왔던 역사적인 배경, 상황하고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여건이었죠. 네. 그것을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이사장님이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자, 그럼 정작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의 그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미국은 어떤 식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선 에디터가 소개한 내용인데, 미국에서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네.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이런 그 개인적인 접촉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규율을 제도화한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개인 전화로는 못한다. 그러니까 교사의 개인 전화를 할 수는 없고 학교의 공식적인 학부모의 그 연락 창구를 따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 이메일이라든가 다른 또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가 이제 부당하게 학부모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그것을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서 방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학교 당국도 처벌을 받는다. 미국의 이와 같은 교권 보호 제도들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참조를 하고 그래서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제도할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미국적인 하나의 해결 방식, 하나의 제도화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한국적인 현실에 맞게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는 법규화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마저 설명드리면은 그다음 보실까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우리 김성진 기자가 쓴 이건 이제 교사들의 지금 그 상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해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다. 지원을 받을 마땅한 데가 없다. 이제 이런 교사가 10명 중에 뭐 3명이다. 등등의 교사가 상당히 이제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조사 결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교사들이 상당히 교육 현장에서 많은 그 부담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교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27%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 교원 노조 쪽에서 조합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교사들의 불만 이런 게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학생인권 조례를 지목해서 마치 분풀이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진짜 일선 현장에서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그 사태를 계기로 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그 일선 교사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뭐 내용을 한번 좀 보죠. 네. 전교조에서 조사를 한 것이죠. 네. 여기 이제 강조된 부분이 전체 1명 중에서 거의 7명꼴로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고발 의무, 그러니까 교육감이 고발 의무를 지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제화하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게 이제 특히 많은 아마 이제 이번 사태와도 이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일선 교사들이 교육감 고발 의무를 이제 법제화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에 저렇게 그 10명 중에 7명의 교사가 그 의견을 밝힌 거는 뭔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감님 저 문제는 지금 현장이 실제로 왜 저렇게 저 문제가 교육감 고발 의무 문제가 저렇게 일선 교사들의 예, 지금 그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 감정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다음 소위에서 다루었던 거 아닙니까? 그 전화하면은 이런 폭언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 학부모, 악성 학부모로부터 막 반말찌거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저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 스스로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인데 동료 교사들도 별로 힘을 못 주고 그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교육청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일단 네. 원래 같으면은 이런 교권 침해 사항이 있으면 학교장이 일단 마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교원 노조가 마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고소 고발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지금 교사들의 피해 의식만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사들이 입을 모아서 하소연하거든요. 오죽하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사들이 말하자면 강남 지역을 선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강남 지역 선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는 그냥 강남 뭐 이렇게 이 서초 뭐 이쪽을 더 교사들은 좀 선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서희 초등학교 사태가 생기고 난 뒤에는 왜 거기를 기피 지역으로 생각하는지 그죠.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많이들 하고 싶어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고 초등학교 5, 6학년은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중학교 1, 2학년들이니까 그렇죠. 극구 피하고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도 기피 학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과거에는 4남매, 5남매, 6남매 중에 한 명인데 지금은 외동 아들, 외동 딸이든가 아니면 기껏해야 2명 있는 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귀공자들 아니야. 다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기르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너무나 이제 이 아이들이 혹시 차별받을까, 아이들이 혹시 주눅들까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생활에 주목하고 있는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초등학생이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죠. 우리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에 신경을 쓰냐면 그 1, 2, 3월, 4월에 태어난 애들은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래 이제 5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행사하는 학부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달, 2달, 석 달이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낸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뒤질까 해서 그 출발선부터 뒤질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그렇다고 해서 꼭 우습게 알 이유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이들의 안위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아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보면은 왜 교육감 고발 의무 강화하자 하는 건 이제 반드시 처벌받게 하자는 강력 의지의 표현으로 그런 수단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교육감이 고발 주체가 되면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특히 경찰 업무겠죠, 이제. 검찰 업무는 아니고. 그러면 경찰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네. 그렇기도 그런 하고 뜻이죠. 또 뭐 이렇게 그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들한테도 약간의 이제 유축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잘못하면 교육감 고발받고 그러면 경찰에서 이렇게 쉽사리 학부모라는 이유로 봐준다든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축 효과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동관 이제 학폭 그 사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좀 힘 있는 학부모들이 그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찍어 누르기식이잖아요. 그 조금 뭐 교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한다든지 사립학교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이제 이사장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일선 교사들한테 이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일단 일선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외압들을 사실은 그렇죠. 네. 거부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미국의 학부모와 학부모의 이제 교사에 대한 개인 전화를 못하게 하는 이런 같은 제도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이 사안을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학부모도 그 학교에서의 교육의 3주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이죠. 그리고 학생의 어떤 그 성장, 학교에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도 학부모의 어떤 상당한 참여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렇죠. 둘이 같이 네. 얘기해야죠. 아이의 그렇죠. 가정교육과 네. 가정생활은 학부모가 네. 제일 잘 알고 그렇죠. 아이의 학교 네. 생활과 네. 교과 수업에서의 보이는 모습 이런 건 교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협력해야 돼요. 아이의 네. 올바른 성장이라는 네. 공통 가치를 위해서 협력해야 그렇죠. 될 관계지 이게 그렇죠. 배척해하고 대립할 그렇죠. 관계가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적인 참여이자요. 그러니까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규율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배척해야 되는 거 그리고 특히 근절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순신이라든가 또 이동관 두 사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일종의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권력형 압박. 이것이 문제의 본질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사가 결국 권력형 압박에 상당히 취약하고 민감하고 그걸 눈치 볼 수밖에 없다는 걸 학생들이 또 자연스럽게 알면 또 학생들이 또 그걸 역이용을 또 한단 말이죠. 학교 선생님은. 상대로.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아이들은 그런 걸 어지간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네 부모가 뭐 힘이 세대더라. 유명한 사람이고 부자고 힘이 세대더라.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꼼짝 못한데 우리 담임 선생님도 꼼짝 못하신데 뭐 이런 얘기를 그때도 스스럼 없이 했거든요. 사실은 돌이켜 보면 그 지금 아이들이야 정보가 더 많은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특히 이게 서희초등학교와 같은 민감한 사태가 터지고 난 직후에도 전혀 그 반성이 없이 이동관 학폭에 일단 가해자 그리고 권력형 위압을 행사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동관 이런 사람을 그냥 방통위 지원자로 밀어붙이는 걸 봐서는 학생들이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뭐 힘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설문조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 한번 살펴보죠.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선 필요한 대책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이제 교육감 고발 여부 법제화였는데 그 다음 높은 게 45.8%. 뭐 두 개가 오차범위잖아요. 0.1%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그 이제 위에 적혀 있는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네. 저게 이제 보시면 이번에도 23살 난 교사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 어떤 가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사건이 나기 얼마 전 동안에 내가 변호사라는 학부모하고 오고 간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나이도 젊고 사회적 주의도 저쪽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법 전문가라고 하니까 좀 겁나잖아요. 괜히 괜히 일을 키우니까. 네.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안 당해봐서 모르지 기손만 되면 반쯤 죽는 거라고. 그런 그렇죠. 얘기 직접 했잖아요. 네. 그 같은 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악성 민원이다 싶으면 바로 역시 학교에서 제일 학교장. 경륜을 네.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마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장,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우리나라 교장들의 연합회가 사실은 교총이거든요. 이 교총이 계속 학생 인권 조례를 탁 타면서 있어요. 전에부터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교장 선생님의 직무 중에 하나로 이 생활지도의 최종 책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주 선생님에게 치받는 아이들 또 학교 생활에서 특별한 배려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악성 학부모 민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교장의 책임이다. 교장이 직접 대응해야 된다는 네. 원칙이 수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을 과거에는 그것이 1등이었는데요. 계속 많은 교사들이 바라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더더욱 세진 거죠. 네.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감이 주체가 돼서 고발해달라까지 된 것이죠. 그렇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많은 교사들이 이제 요구를 한 내용은 이제 학부모 인식 제고 교육, 그다음에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에 대한 뭐 서약서 확인. 그러니까 좀 학부모들이 이제 교사의 생활 지도의 권한에 대해서 좀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좀 제도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네. 제시한 것 같으네요. 저것도 물론 뭐 실효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서약 같은 걸 하고 나면 또 그때 좀 내용도 읽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서울이나 전국에 혁신학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혁신학교 중에 가장 앞선 학교들이 했던 실천이 있어요. 뭐냐면 3주체 협약이라고 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교사와 학생이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몇 가지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최소한 어떤 규범을 설정해야 되나 어떤 게 원칙인가 하는 걸 해서 한 10개 정도씩 각각 관계에다 10개 정도의 원칙을 설정해서 그걸 3주체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그 협약을 만드는데 몇 개월씩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3주체 협약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미 3주체 협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다들 조금씩의 책임이 다 있게 마련인데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탓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지만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 외에 그러니까 이런 교권 보호 장치들을 좀 더 제도화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화를 해서 이런 교사들의 불만, 교사들의 정당한 고충을 수용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진보교육감 시대라고 그래갖고 17명 중에 14명까지 이런 분들이 차지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서울초등학교 사태가 터지고 난 한 3, 4일 정도 지난 금요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서울초등학교 뭐 교정은 물론이고 벼락 사이를 아주 전국의 수많은 동료 교사들 또 시민들이 보내온 안타까운 그 조화 그리고 그 추모 메모들 이걸 아주 가득
학교 전체가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위 초등학교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을 좀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이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뒤로 보면 또 이게 여론의 관심에서 점점 좀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그래 좀 안타까운데 그 우리 전국 교직원 노조에서는 이런 그 교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그동안에 사실은 많이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예. 교권 보장 3대 과제 13대 대책안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전국 교직원 노조에서 얘기를 했었던 3대 요구 사안 같지요. 예. 네. 이번 기회에 다 이제 집대성을 한 거죠. 이번 기회에? 조금씩은 다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이제 교사를 보호해야 된다. 이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또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이제 지원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예. 뭐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좀 타이밍을 놓쳤네요. 근데 이 학생인권 조례를 종북주사파가 만들었다고 우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대한민국 붕괴, 특히 교육 붕괴를 갖고 왔다는 이 정치적 공격, 이념적 공격에 대해서 붕괴를 가져왔다가 아니라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붕괴 시나리오에 시나리오를 짰다.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아니 이걸 대통령실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도대체 누군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학생인권 조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2009년 8월에 경기도 김상권 교육감이 그해 5월에 당선이 됐거든요. 보궐선거에서. 저를 8월 초에 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해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안을 성안을 한 걸 발표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2010년 9월 달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의회를 통과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이거 한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 기사 같은데요. 2012년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광노현 교육감하고 이제 그 교육과학부가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 대격돌을 벌인다. 이 사진도 뭐 기억이 나실 것 같긴 한데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2012년이네요 기사. 12년입니까? 네. 2012년 1월달. 네네네. 이게 2012년 제가 그 이른바 사음의 수재로 2011년 9월 10일 날 구속이 돼요. 그래서 2012년 1월 19일 날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직에 복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주호 장관의 충복이었던 서울시 부교육감,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 지금까지도 부교육감을 전국적으로 다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교육감이 이주호 장관의 뭐 지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라고 했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12월 24일인가 뭐 며칠 날 통과시켰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의 요구를 해라. 그러니까 제의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제의 요구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했던 학생인권 조례를 이제 교육감의 권한, 교육감 권한 대행에 였겠죠. 그렇죠. 교육감인데 저의 입장과 무관하게 이제 교육부 장관의 입장에 따라서 이걸 다시 서울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달라. 그렇죠. 이거 심의해달라는 3분의 거죠. 2로 압도적인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하려면 가결해봐라. 이러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1월 19일 날 나오니까 바로 이것이 쟁점이 됐어요. 네. 과연 학생인권 서울 학생인권 조례안을 그 재의결을 부여한 걸 철회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지금 보면 21일로 아까 돼 있던데요. 네. 그 이튿날 이 철회 방침을 밝혀요. 그 제2 요구를 철회하겠다. 제6을 철회하겠다. 그렇게 해서 철회하죠. 네. 그러니까 철회해서? 뉴스의 초점이 이제 이주호 장관하고 저하고 저렇게 대인권 조례를 놓고 대격돌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그때는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큰 뉴스죠. 징역 4, 5년 정도 네. 예상했는데 어떻게 벌금형을 받고 나오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언론은 처음엔 이른바 스트레이트로 단신 보도를 하지만 그 다음에 분석 기사가 나오고 컬럼도 나오고 사설도 나오고 하면서 뭐 한 일주일 가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의 진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나오자마자 이 쟁점에 뛰어들어서 이주호 장관하고의 격돌 국면이 만들어지니까 제 판결은 뒤로 가고 이것만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여기 이제 기사를 한번 좀 인용을 해보면은요, 그 지금 교육감님이 얘기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제 그 출소를 하죠. 그래서 출소하면서 이제 시 교육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인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네, 제 요청이 철회되고 그날로 또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발효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러나 이제 그 이주호는 이제 그 서울시 교육위가 시행하려고 했었던 이 학생인권 조례의 제동을 걸어보기 위해서 그렇죠. 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광노현 교육감하고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격돌을,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쨌든 결국은 학생인권 조례가 역사적인 이 가결에서 이제 발효가 좀 된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었던 이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이 지금도 이제 교육부 수장이 그러니까요. 된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죠. 학생인권 조례만 반대한 게 아니라 뭐 혁신학교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이주호 장관이 교육학자, 학자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로 진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었는데 MB 정부의 장관이 된 다음부터는 입장을 다 바꾸죠. 그렇게 해서 그 진보 교육감, 특히 서울 교육감이었던 저하고의 모든 거에 이제 대립 전선을 형성했었죠. 특히 자사고를 밀어붙인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이주호 또 하나 학교 폭력이 그때 2011년 11월 달 대구에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그렇죠. 그게 너댓 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구와 경기도 이런 데서. 그러면서 석 달 동안 그 학교 폭력 문제가 들끓었어요. 정말 전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에 교권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며칠간 했듯이 그 당시에 그 학교 폭력 문제는 한 2달 가까이 전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그때 학교 폭력 문제를 지나치게 사법화한 그러니까 미국식화 했던 사람이 바로 이주호 장관이에요. 네. 그 후에 이 학교 폭력 문제가 걸핏하면 아이들과 교사들과 학부모 간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값비싼 소송 절차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된 데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학교 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되게 만든 거는 이주호 장관의 공이 8알이 넘습니다. 네, 어쨌든 2012년도에 책임을 느끼지 않고 지금도 계속 시대착오적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출범
할 당시에 그 모습을 드러낼 당시에 그걸 막고자 했었던 이제 이주호 장관 본인의 뜻을 이루지는 이제 못했죠. 2012년도엔 그 당시에 우리 광노현 교육감이 계시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희초 그 사태가 터지면서 그 조중동이 지금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마치 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바람을 잡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 10년 전에 뭐 본인이 못 이뤘던 뜻을 좀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과연 그럼 학생인권 조례가 서희초등학교 사태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그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조중동의 그 논리는 과연 타당한지, 학생인권 조례를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보세요 한번. 이게 학생인권 조례 보면은 첫 번째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생 프라이버시권의 프라이버시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저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체벌 금지가 종북이고 두발용이 복장의 자율화가 종북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을 받을 권리가 종북이고 학생 자치에 참여할 권리가 종북이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뭐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종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학생 인권의 핵심은, 모든 인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과 거기에 기초한 자기 존엄성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존엄성, 자기 결정권,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되는 주체성, 그리고 자율성, 또 연대성, 뭐 이런 가치들이 주사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무지막지한 얘기를 언론, 그것도 이른바 레거시 언론 또는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언론이라는 데서 버젓이 그 말을 그대로 다운표 쳐서 하고 그 말을 칭찬하고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분석 기사를 내놓는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근데 결국 그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 그 정신을 살펴보지 않고 결국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사실은 교권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이제 제로섬의 인식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학생인권조례는 뭐 그야말로 그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 학생의 고유한 인권들, 교육,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그렇죠.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재정자문위원장이니까 좀 잘 알겠어요. 그래서 헌법학 교수들하고 인권운동가들하고 다 이제 또 교육학자라든가 또는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 우리가 가입한 우리 법의 일부죠. 그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참고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 현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만들었죠. 만약 이 사람들 논리로 치면요, 유엔이 종북주사파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종북주사파가 만든 전 세계 붕괴 시나리오의 교육편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참고로 이게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감 이제 마치시고 2년 뒤였죠. 그때 낸 책이었어요. 진검대리 교육감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진검대리 교육 공동체 이사장으로 계시는 것. 그러니까 진검대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는 저기 교육감님은 일종의 이제 교육계의 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을 여는 과정에서의 진검다리 역할을 좀 했던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신 건데, 여기 이제 이를테면은 그 서울시 교육행정의 그 대대적인 혁신에 대한
그다음으로 종합적인 이 보고서입니다. 이 중에 이제 학생인권 대목을 한번 지금 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자, 자유와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교육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 자유와 권리보다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이 책임과 의무다. 자, 그럼에도 자유와 권리의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선택할 때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만 그 책임과 의무는 가치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위선이나 굴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도 지금 이렇게 이 말이 좀 담겨 있지만은 사실 학생인권 조례는 좀 저는 간단한 거라고 봐요.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으로 바람직한 능동적인 주체로서 성장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경향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비판하는 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쓴 사설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 인권과 교권은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던데 저는 그 말은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요. 예. 우리 국가의 목적이 인권 네. 보장이라고 그렇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주의 목적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학교의 목적, 교권의 목적은 학생 인권을 꼽히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못한 사람. 그런 학생들의 인권까지 존중되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잠재력으로 있는 성장과 발달의 씨앗을 전부 다 발화시키는 것, 그런 민주주의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신념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뭐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그렇죠. 건 물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권리와 권리는 언제든지 회색지대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갈등 지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사고를 통해서 명료화시키고 해야 될 부분은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학생 인권 없이 교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 인권의 보호만을 위해서 그때 교육행정이 핵심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지금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교장들에 의한 특히 일방적인 학교 행정이 있죠. 그리고 교사 업무들의 그 수많은 잡무들로 해서 교육 본연의 어떤 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 폭탄. 그렇죠. 그래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많은 교사 지원팀의 어떤 신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추진을 했죠. 또 하나가 사학 비리들. 그러니까 사학 비리의 첫 길이 또 바로 사실은 교권의 신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프랑스의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군대 규율 권력의 이제 목표를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규율 권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인간을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유능한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아주 무능한 순종형 신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군대 규율 권력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대 규율 권력이 가장 대표적으로 작동하는 게 이제 학교나 공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옥, 학교, 공장, 병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정책, 노동 정책도 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형 신체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규율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노동자가 되면 결국은 이 공장주, 그다음에 자본주가 시키는 대로 그냥 노조를 결성을 해서 뭐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생각들을 표출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규범을 뭐 이런 순종형 신체를 양성하는 것.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 정책 또 노동 정책이 아닌가. 그렇죠. 서로 관련돼 있죠. 이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 자유.
사회라고 할 때 자유가 없는 학교,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는 학교이죠.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는 대신에 경쟁과 순종만 있는 그런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교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른바 그 수능 킬러 문항인가요? 자, 그런 식의 행동이 그 언행이야말로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교권 침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교사의 권리, 네. 또 교사의 가르칠 권리, 뭐 교사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사의 권리 중에서 지금 제일 없는 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에요, 사실은. 네. 교사를 정치적 시민권을 없애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사가 제대로 민주주의 교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반교육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없다 보니까 교사가 국회가 됐던 광역의회가 됐던 기초의회가 됐던 교육과 관련된들이잖아요. 여기에 출마를 못하고 따라서 의원이 없어요. 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사 출신 교육위원들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국회건, 기초의회건, 광역의회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생활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지를 어쨌건 교육을 받은 사람, 전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각급 의회에서 만들어낸 법률,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교육 전문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반하는 법률, 예산, 정책이 숱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지난번 서희초등학교 교사 그 비극적인 그분의 일기가 몇 줄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네. 거기 보면 업무 폭탄이라는 표현이 네. 있거든요. 이게 다 잡무로 오는 거예요. 교사들의 잡무로 와서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경감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본 해결은 법률에 있거든요. 이상한 법률을 자꾸 만들어요. 그것도 즉자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죠. 근거가 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민주주의 의식과 실천에서 대단히 취약한 교육자를 만들어낸다는 문제 네. 외에도 교사 비전문가들이 교육 정치를 주무르는 바람에 대단한 교육 잡목, 교육 잡법, 잡정책, 잡예산을 양산해서 결과적으로 교육 잡무를 업무 폭탄으로 예. 투척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권리를 얘기할 때, 교권을 얘기할 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부족한 것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다뤄야 될 소식들이 많아서 조금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교육감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교육 현장의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의 자율성을 신장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교육 정책이 가야 되는데 순종형 신체를 양성하는 걸로 교육 현장이 지금 자꾸 회귀하고 있는 것. 거꾸로 퇴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 정책이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교육 철학이 노동 정책에도 아까 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룬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게 이권 카르텔인데 결국 이 이권 카르텔을 위한 게 노조를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 대한 뭔가 보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시민단체들. 시민단체들. 네. 그러니까 다 이 정권, 이 권력의 통제 속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저기감을 드러내는 건데 결국 이 수해 복구에 써야 될 예산, 지금 정부가 예산 관리 잘못해가지고 예산 재원이 없으니까 그럼 시민단체나 노조에 대한 지원금들 저렇게 줄여가지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를 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저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시민단체와 노조가 1차 주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권 카르텔이고 부패 카르텔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같은 거에서 드러난 거를 보든가 아니면 그 전에 공흥지구를 보든가 보면은 그 본부장 내지는 그 처갓집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특활비 내역 같은 걸 보면 또 그쪽 카르텔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법적 카르텔이. 근데 내로남불의 도사인 거예요. 지금 이권 부패 카르텔의 근본이 어디서 작동하는지 가장 중요한 거가 뭔지를 보는 게 아니고 꼬투리 잡기, 책임 전가하기잖아요. 사실은 이걸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 저 논리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면 3대 관변단체부터 정리해야 된다.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협회, 또 새마을운동협의회. 네, 이 세 가지는요, 3대 육성법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건 통상적인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아니고 정권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관변단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국가보조금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받고 연명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회비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 대의원 대회라든가 회원 대회 같은 것도 다 국고 보조금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성법이 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공익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몇십 년 됐냐면요. 그 자유총연맹은 63년, 그러니까 5.16 쿠데타 나고 나서 바로 네. 육성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마을은 이제 유신 때 그렇겠죠. 박근혜가 70년대. 이른바 네. 영예로서 이렇게 쭉 하고 그런 다음에 80년에 법을 만들어요. 육성법을. 네, 네.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회는 전두환 쿠데타를 하고서 사회정화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후신이거든요. 네, 바르게 살자. 도를 그러니까.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인가요? 바르게 살자라고 도로마다 네, 써 있죠. 네. 그래서 이 단체들이 벌써 봐요. 이 바르게 살기 협회는 90년에 육성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63년에 만들어진 반공연맹은 60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은 80년에 만들어지니까 43년 지났고요. 이 바르게 살기는 33년 지났잖아요. 9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육성을 100년간 할 겁니까? 50년간 할 겁니까? 지금 30년, 40년, 60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식의 육성이냐면 보십시오. 보조금 지급하라는 거죠. 시설 무상 임대하고 우선권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특혜를 언제까지 줍니까? 이거야말로 어마막지한 이권 카르텔이 되는 것이고 특권 카르텔이고 특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패 카르텔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 3개 단체는 어마막지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이제 더 이상 그냥 이런 데부터 육성법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사실은 그 3대 법정단체를 겨냥한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동관이 가짜 뉴스 양산하는 네, 그러게요. 데를 네. 싸우겠다는 것이 용산을 네. 두고 한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룬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가치 동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좌파 그들의 표현대로는 이제 좌파 단체 보조금을 뺏어서 관변 단체 지원을 더 늘려서 우리 사회가 더 단일한 가치로 더욱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윤석열 룬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 잠시 여기서 이제 광고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탐사몰.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 구운 감태와 양념 백어네요. 국내 최초이고 국내 유일의 감태 명인이 채취해서 생산하는 바다숲의 명품 감태와 양념 뱅어입니다. 네. 네. 아, 감태와 뱅어.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김이나 파리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하네요. 네. 특히 감태는 이게 이 초록색의 감태죠. 성장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특히 이제 오염된 곳에서는 아예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네. 해고염수에서는 더더욱 자라기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감태가 자라는 곳은 곧 청정 바다이다 그런 뜻 보증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양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100% 자연산으로 야, 이 감태. 서해의 일부 청정 갯벌에서만 채취되는 정말 귀한 식품입니다. 네. 특히 바다수 감태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오직 수작업으로 그리고 화학물질을 일절 첨가하지 않는 네. 그런 제품이고요. 이 바다의 그 달콤함, 네. 맛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네. 감태.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감태 명인이고 특허 보유자인 송철수 명인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감태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양념 뱅어. 최상급의 뱅어포에 찹쌀과 고추장 양념을 발라서 또 굽고 거기다가 김을 덧붙인 아, 이게 김을 덧붙인 거구나. 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뱅어에다가 뱅어포인데요. 김을 덧붙였구나. 예. 네. 뭐 밥반찬으로도 좋고 뭐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뱅어는 이제 실치라고 또 불리죠. 실치. 뼈째 말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칼슘이 많아요. 그래서 멸치보다 칼슘 함유량이 많다고 합니다. 자, 가격 정보인데요. 이 바다숲 식품명인의 구운 감태 5봉지에 34,000원. 그리고 양념 뱅어는 100g 2매가 들어있는 것이 5봉이 42,500원. 아, 아주 맛이 깔끔합니다. 네. 쇼핑이 후원입니다. 더 탐사몰. 예, 예. 이명주 대표님도 한번 드셔보죠. 감태가 참 예술입니다. 아이. 예, 너무 침묵이 좀 오랫동안 먹는 데만 집중한다 하는데, 예, 주시죠. 예. 제가 점심을 조금 오늘 방송 녹화 스케줄 너무 빠듯하게 그리고 제대로 먹지는 못했는데 이 감태하고 이 양념 이 뱅어에 정말 꿀맛이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아주. 네. 계속 한번 이제 남은 현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거는 우리 강미숙 칼럼. 네. 예, 다음 강미수 선생의 칼럼인데요. 자, 제목이 다음 교사, 다음 장병,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이런 의미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이 이어졌죠. 이제 교사의 죽음 이전에 거의 동시에 같은 시기였죠.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젊은 해병대원이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해병대원이
안전장비 없이 투입됐다가 죽음을 당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죽음들, 그러니까 교사의 죽음, 또 젊은 해병 대원의 죽음, 또 그 전에 이태원 참사에서의 젊은이들의 죽음,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의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처벌은 없고, 또 사과가 없고, 이런 어떤 그런 연속이 지금 계속 다음 희생자를 또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의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뭔가 어떤 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제대로 개선을 하고 하는 것에 이미 이제 그 민들레 우리가 저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 공개할 때 벌어졌던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또 다른 폭력이 있었잖아요. 네. 이 희생자 참사를 그냥 그 숫자로 치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우리는 이건 단순한 한 명의 사람의 목숨을 숫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름을 공개를 하면 했던 것인데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기본 입장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냥 수재 지원 나갔다가 죽은 그냥 장병 그냥 한 명. 숫자이기도 하고 또 뭔가 자기하고는 무관한 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가 왜 그 오송 현장을 뒤로 하고 괴산에 갔냐라고 얘기하니까 오송은 뭐 그때 당시에 뭐 희생자가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서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역시 한두 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 아픔인데 그걸 그냥 숫자 한 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숫자로 되어진 이건 대체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다음 교사, 다음 장병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 그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의 계속 반복되는 참사에도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인명을 이렇게 숫자로 대하는. 심지어는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겁 안 낸다는 게 바로 그럴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을 숫자로 치환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의 사형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귀한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 참사의 그 책임자들은 다시 이제 속속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박순찬 화백이 압사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룬 대통령이 와 함께 저 참사 현장을 저렇게 뒤로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들을 저게 룬의 오른쪽은 이상민 얼마 전에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된 돼서 이상민. 복귀한 그럼으로써 이제 면책이 된 거죠. 면죄를 받고. 왼쪽은 아마 이제 오세훈 같죠. 네. 그리고 저 책임자 처벌하라고 하는 이제 피켓과 함께 지금 구두발에 짓밟힌 부분 아마 이태원 참사의 그렇습니다. 유족들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강미수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 다음 교사, 다음 장병, 다음 희생자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김종대 우리 정전 70년 다시 전쟁위원회 맞닥뜨린 대한민국. 어제가 이제 정전 70년이었죠. 7월 27일. 특히 이제 올해는 70주년이었기 때문에 특히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남다른데 정전에서 이제 이 정전이라는 것은 휴전이잖아요.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정전에서 그야말로 평화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자칫 이게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긴장이 고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어떤 전쟁을 자초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평화 체제를 구축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정전 체제의 안정이라도 도모해야 할 터이다. 이 문구가 아주 가슴에 쫙 와닿습니다. 김정대 이제 전 의원이죠. 우리 민들레 이제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대목이 현 정부는 전쟁 친화적인 극우 정권을 지향한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이번에
예,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굉장히 섬찟한 발언을 했잖아요. 예, 생즉사 사즉세. 네,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지만은 지금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통일부 장관의 면면 또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이런 발언과 행동들을 보면은 이 통일부 장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반통일 장관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분단부 장관이다. 오히려 분단을 좀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김정대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 정부의 이런 일관된 전쟁 친화적인 전쟁 자초하는 이런 정책이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통해서 다른 부처도 아니고 더욱더 오히려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이 김영호 후보자를 임명을 분명히 이제 강행하려고 하겠죠. 그 국회에서의 많은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흠이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그 대화, 그 남북 경제 국면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이제 통일부의 가장 이제 고유한 업무일 텐데, 이게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자, 또 심지어는 시진핑을 제거하자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통일부 공무원들은 뭔가 도대체 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위험천만한 얘기죠. 좀 전에 우리가 방통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차라리 이런 방통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제 그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통일부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과 지적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상 뭐 북한에서도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발표가 되자마자 이제 사실상 이제 대남 대화 채널에서 통일부는 이제 사실 배제하는 뭐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는 뭐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남은 윤석열 정권 4년 동안 통일부는 역할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제 보이고 있는 이런 부처들의 그 어떤 그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부처의 그 명칭과 정반대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저 과연 노동부라고 할 때 노동부가 얼마나 지금 반노동자적입니까? 방통위가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거의 모든 부처에서 외교부가 지금 얼마나 이런 친일이라든가 미국 명종하는 그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외교부의 기능을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 거의 모든 부처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인사들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될 텐데 흔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정부라고 하잖아요. 무정부라고. 저는 이거는 무정부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반정부적이다. 정부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반하는 반정부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 내각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명박 때 활동했었던 그 올드보이들의 이제 귀환인데 이동관도 그렇고 그것과 함께 윤석열의 대학 동기들이 지금 정부의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관위 총장까지 김용빈이네요. 그 김용빈이 아마 이제 대학 동기, 과 동기이죠. 선관위야말로 이제 가장 중립적인 헌법기관이잖아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선관위가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감사원은 이미 지금 장악이 돼 있죠. 또 이번에 이제 방통위 이런 이제 일련의 이런 주요한 기관들의 책임자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는 뭐 신복이겠죠. 거의 윤석열과는 거의 이제 일체로 이렇게 움직일 사람들로 지금 속속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제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이를테면은 윤석열 정부 2기를 이완 어떤 주요한 권력기관의 장악 그 그림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언론과 함께 주요한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이고 또 주요한 뭐 선거라든가 이런 그 근간이 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장악 이것이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의 2기에 어떤 청사진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감사원을 내세워서 선관위를 흔들더니 결국은 사무총장을 윤석열 룬 대통령의 법대 79학번과 동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정권이 선관위 이 선거 공명한 선거 관리 사무를 담당해야 될 선관위를 이런 식으로 흔들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과 동기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이거는 뭐 거의 폭거가 아닌가 싶은데 이 대학 동기를 지금 이게 정부 요직에 포진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이 그렇고요.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이미연 감사원 감사위원 이종석 헌법재판관까지 뭐 법무부 장관 같이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감사원, 방통위, 선관위 이런 데는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잖아요. 자리이고. 근데 그 자리에 거의 자기 신복이나 충복들을 갖다 박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후한무치 인사죠. 가장 헌법 위반적인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분입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인데요. 저렇게 감사원이 결국 흔들기를 통해서 전임자를 내쫓고 총선을 불과 지금 몇 개월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사무총장 임명되는데 저분들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 뒤에 액자가 참 인상적입니다. 엄정 중립 공정 관리. 근데 이 앞서서 이 장제원 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진 장제원이 한번 또 이 선관위 직원들을 한번 군기잡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지금 이 신임 사무총장이 된 김용민과 같은 사람을 여기 앉히기 위해서 전 사무총장을 이제 쫓아냈던 것이죠, 사실상.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십시오. 요 다음 한 사진을 보시면 맨 오른쪽 이게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그 옆에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의 장관이네요. 이분들이 아마 이제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또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을 놓고 그걸 결정하는 또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김호경 에디터가 윤석열의 시간은 지금 거꾸로 갔다. 거의 독재 시절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이제 권력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친구, 신복, 충복으로 장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은 철저하게 이제 막겠다는 거잖아요. 입을 막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조의 단결을 막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집회를 이제 억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들도 막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거의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이미 독재 체제로 들어섰던 걸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 집회 시위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집회 시위 자유를 이제 제약하는 여러 가지 아마 이제 그런 뭐 시행령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국민 여론을 듣는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71%가 찬성하는 결과를 얻어낸 양평 것이죠. 고속도로 그 종점 변경할 때 이제 관계기관 협의라고 하는 걸 통해 형식을 통해서 마치 양평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바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식적인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고 결국 집회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그 혁신위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좀 의미 있는 안을 하나 발표한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 추진. 이거는 원래 또 우리 교육감님이 오랫동안 주당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며칠 전에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3차 혁신안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그 중에 하나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조항을 입법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로 할 거냐 그랬더니 지역구의 50% 이상의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 이상을 비례 공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의 50%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은 거대 정당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두 정당은 어떤 경우에도 위성 정당을 못 만들죠. 왜냐하면 이 두 정당은 반드시 지금 비례 의석이 50석이라고 한다면 25명까지는 무조건 공천을 해야 되니까 제3당을 만들어서 허수아비 정당을 만들어서 뺏어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번에 이 구체적인 위성정당 금지 조항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이 정도 조항이면 위성정당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확실히 두 당에는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현행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걸 계속 갖고 가게 되면 국힘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 그 현행 준연동형 선거법을 바꾸자는 이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유 하나가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9일이었던가 네. 20일이었던가 그런데요. 그때 그 국힘이 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이런 또 그 억지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9대 0으로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혀 이유 없다. 해서 기각당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행 그 준연동형 선거법은 합헌임이 분명하고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위성정당 방지 조항도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 82%가 지난번에 공론화 조사하니까 그 병립형은 바꾸자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랬으면 연동형을 지금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한번 해봐야지. 네. 2020년에는 법만 만들어내고 위성정당 때문에 무력화됐는데 이번 2024년 총선은 그냥 이걸로 가면 되잖아요. 네. 이거하고 또 연동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아마 그 선거법 개정에 제일 열심인 사람, 그러니까 연동형 하지 말자는 거에 제일 열심인 사람이 누굽니까? 김준표 국회의장 아니에요. 이 양반이 또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해갖고 선거법 협상 8월 말까지 늦어도 8월 말까지 서둘러 달라. 그 안을 내놔라. 이랬어요. 결국은 지금 그 준연동형 말고 다른 걸로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서 개헌도 또 욕심을 부리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그 개헌 내용이 뭔가 했더니 4년 대통령 중임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미국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각 책임제가 반인 거지. 왜냐하면 책임 총리제,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와 결부된 4년 중임제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각 책임제 비슷하게 가자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 민의하고는 또 굉장히 배치가 되는 건데. 4년 중임제만 이제 언론에서는 강조가 됐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4년 중임제보다는 이제 책임 총리제. 사실상 이제 대통령 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건 워낙 여론의 그 반발이 심하니까 안 좋으니까 살짝 이제 좀 비틀었군요.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책임 총리제라는 거는 이제 지금 헌법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재청권도 있고 해임 건의권도 있고 그러니까요.
재청권이라가 조각권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책임 총리가 아니고 의전 총리고 껍데기 총리다 보니까 이 재청권, 조각권을 행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 추천권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 조각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이 반감되는 거죠. 조각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다당제 의회에서만 통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연합 정치를 해야 되잖아. 제1당이 과반수 의석을 못 얻고, 그럴 경우에 2당, 3당, 3당, 4당하고 연합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하고, 그 경우에 그 3당이나 2당 연합의 수장을 이제 거기서 정하는 사람을 총리로, 책임 총리를 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는 분은 선거법 개혁은 절대로 다당제로 가는 연동형은 죽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연동형 다당제 아래서만 의미를 갖는 책임 총리제를 하자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 뭐 김진표 국회의장의 생각은 이제 양당의 나눠 먹기식 사실은 대각제에 그렇죠. 대한 계속 미련을 버리지 그렇죠.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헌재가 일단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민주당이 드디어 일단 유성정당 폐지 부분들을 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정도가 되면 뭐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거법에 골관으로 해서 유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이런 안을 계속 추진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저 유성정당 저 방지 조항 만들어내고 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한번 실시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당제 전환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게 되면 정치 발전에 그래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 그 혁신위 1호 안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얘기했을 때는 조중동이나 국힘당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그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위성정당 폐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근 또 보도도 잘 없죠. 네, 그렇다고 이걸 위성정당 폐지에 반대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 이상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던 현안들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꼭 시청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너무 더워서요. 진짜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우리 이명규 대표님. 네,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은 국회 청문회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걸 이제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것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그 같은 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아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 때 벌어지는 정말 온갖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너무나 악몽 같은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더탐사라든가 민들레라든가 또 다른 어떤 몇몇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언론의 일부라도 또 적지 않게 이제 언론 단체라든가 시민 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비상하게 지금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그야말로 기정사실을 사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어떤 우리의 좀 의지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동관 방통위장 임명 강행에 대한 저지를 위한 많은 우리 언론의 이런 역할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네요. 네.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들을 또 가장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하고 이동관이
일성으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가짜 뉴스하고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된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대로 된 시민 언론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관점이 있는 뉴스,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후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쓰세요. 네.